자, 요거 이제 봅시다. 자, 서술자인 나의 말이다. 자, 어렵다고 꼭 외로운 법은 없어요. 혹 누가 합니까? 자, 요 밑줄.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을 아끼는 어떤 이웃이 당신의 어려움을 덜어주었을지. 자기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나가 뒤늦게 권씨한테 수술비를 지불했기 때문에 권씨를 위로해 주라고 하려는 겁니다. 개수장가 그따위 이웃은 없다는 걸 난 똑똑히 봤어. 난 이제 아무도 안 믿어. 쥐가 벌든가. 그는 현관에 벗어놓은 구두를 신고 있었다. 그 구두를 보기에 전등을 켜고 싶은 충동이 불현듯 일었지만 나는 꾹 눌러 참았다. 현관문을 열고 마당으로 내려선 다음 부주의하게도 그는 식칼을 들고 왔던 자기 본분을 망각하고, 자 여기 식칼을 들고 왔던 자기 본분을 망각하고, 자기 본분이 뭐야? 강도죠? 엉겹거래 문간방 별표. 병신이죠. 문간방이 별표예요. 이게 습관이 무서워요, 여러분들. 습관. 문간방은 어디예요? 지 방이에요. 지네 집이잖아. 맞지? 전셋집. 으로 들어가려 했다. 자, 그의 실수를 지적하는 일은 훗날을 위해 나로서는 부득이한 조치였다. 자, 한마디 했습니다. 한마디 했어요 또. 대문은 저쪽입니다. 얘도 보면 계속 자꾸 이렇게 긁어요. 그렇지 않아요? 계속 한 마디씩 긁어. 자, 권씨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한 나의 뭐지만 배려이지만, 그죠? 권씨는 나가 자신의 정체를 알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고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게 됐대요. 아, 참 우리 시대하고는 좀 어때? 좀 잘 안 맞죠, 그지? 이게 긁는 행위 아니에요, 그지? 어쨌든 근데 내가 생각하는 거로 공부하면 안 돼요. 여기 밑에 보세요. 나름 나의 배려입니다. 나의 배려. 자, 문간방 부엌 앞에서 한동안 망연자실에 있다가 이윽고 그는 대문 쪽을 향해 느릿느릿 걷기 시작했다. 비틀비틀 걷기 시작했고 대문에 다다르자 그는 상체를 뒤틀어 이쪽을 보았다. 또 나왔습니다. 명언. 이래외도나 대학까지 나온 사람이요. 별표. 자, 권씨는 자신의 정체가 탄로난 것을 알고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고자 한 발언을 했습니다. 자, 누가 뭐라 했나? 계속 긁어요. 자, 그닷없이 그는 자기 학력을 밝히더니만 대문을 열고는 보안 등 하나 없는 칠흑의 어둠 저편으로 삼켜져 버렸대. 여기서 약간 좀 어때? 써있진 않지만 이 사람이 뭐가 될 것 같아 왠지? 행방불명. 알겠지? 그렇게 될 거야. 참 무책임한 사람이죠. 우리가 현실로 본다면 지 아내하고 아들 버린 거 아니에요? 와, 나 나쁘네 근데. 무슨 새끼지? 어디서 맞아야 돼. 자, 봅시다. 자, 농담이에요. 자, 나는 대문을 잠그지 않았다. 권씨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래. 자, 그냥 지쳐놓기만 하고 돌아오면서 문간방에 들러 권씨가 아직도 귀가하지 않았음과 깜깜한 방 안에 어미 아비 없이 오니반이 새우잠을 자고 있음을 아울러 확인하고 나왔다. 아이고, 어미 아비 없이. 지금 어미는 어디 있어요? 어미는 병원에 있죠. 아비는요, 행방불명 됐어요. 그리고 이 집은 애가 셋이야. 알겠니? 그러니까 첫째, 둘째겠지? 그래서 새우잠을 자고 있음을 아울러 확인하고 나왔고, 여기서 아내는 서술자인 나의 아내다. 자, 아내는 잠옷바람으로 팔짱을 끼고 현관 앞에 서 있었다. 뭔 일 있었나요? 아무것도 아니야. 잃은 물건이 하나도 없다. 돼지 저금통도 화장대에 그대로 있다. 자, 아무것도 아닐 수밖에. 다시 잠이 들기 전에 나는 아내에게 밑줄 수술보증금을 대납해준 사실을 비로소 이야기했고, 한참 말이 없다가 아내는 벽 쪽으로 슬그머니 돌아누웠다. 그러면 이 행동은 무슨 심리야? 야, 너네가 결혼했어. 응? 너네 와이프가 너한테 말도 안 하고 뭐 한 200만 원 정도, 200~300만 원 정도를 어디다 갖다 썼어. 그리고 나 200~300만 원 너 빌려줬어. 그럼 너 기분 어때? 내 기분? 좀 그렇죠. 그죠? 좀 그렇죠. 좀 그렇죠야 저게. 알겠지? 좀 그렇죠요. 오케이? 뭔가 땅간 거죠. 왜? 말도 안 했으니까. 자, 근데 회심의 말을 합니다.
걱정 마. 뭐가 있으니까. 뭐가 있으니까. 전세돈이 있으니까. 나중에 돌려줄 돈에서 어때? 10만 원 떼고 돌려주면 되잖아요. 그치? 자, 무슨 일이 있었군요. 아내가 다시 이쪽으로 돌아놓았다. 그래서 기분이 어떻게 됐어요? 풀렸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 집에 들어왔던 한 어리숙한 강도에 관해서는 자, 나는 한마디 내미지 않았다. 여기 밑줄이야. 그래도 권 씨의 그런 걸 좀 지켜줬네. 자, 오른쪽에 18번 풀자. 자, 18번의 별표. 자, 이 글의 서술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다. 이거 3인칭이야? 1인칭이야? 1인칭이지. 작품 속 서술자 나가 주인공에 해당하는 권 씨를 관찰하면서 사건을 전달했다. 정답. 그러면 2번은 왜 안 돼요? 야, 서술자 주인공 아니에요. 이건 1인칭 주인공 시점이 아니잖아요. 알겠습니까? 자, 19번 가볼까? 자, 적절하지 않은 것. 이거는 다 봐보자, 얘들아. 기억부터 봐봐.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을 아끼는 어떤 이웃이 당신의 어려움을 덜어주었을지. 1번. 나는 권 씨에게 병원비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넌지시 알리고 있다. 맞죠? 네. 그 다음에 니은. 개소장마. 자, 뭐 똑똑히 봤어. 안 믿어. 2번. 권 씨가 세상으로부터 느낀 절망감을 표출하고 있다. 맞죠? 자, 디귿. 부주의하게 그는 식칼을 들고 왔던 자기 본분을 망각하고 지 방인 문간방에 들어갈라 했다. 나가 권 씨의 구두 상태가 어떠인지 확인하고 싶어 한다. 아, 미안합니다. 잘못 봤죠?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디귿. 그 구두를 보기에 전등을 켜고 싶은 충동이 불현듯 일었지만 3번. 서술자인 나가 권 씨의 구두 상태가 어떠인지 확인하고 싶어 한다. 자, 그다음에 4번. 권 씨는 강도 행각을 벌인 사실을 잊으려고 노력하는 거야? 아니지. 뭘 잊으려고 노력해요. 자, 미음. 비틀비틀 걷기 시작했다. 권 씨가 나로 인해 충격을 받았음을 나타낸다. 자, 4번이 정답이야. 20번. 자, 이래봬도 나 대학까지 나온 사람이요. 뭐 그러면 돼? 자, 쫀, 심 아니겠니? 3번. 자신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넘기세요. 자, 넘기세요. 자, 이제 결말입니다. 대망의 결말. 여러분들보다 제가 더 좋습니다. 자, 봅시다. 자, 이튿날 아침까지 권 씨는 귀가에 있지 않았다. 여기 밑줄. 출근하는 길에 병원에 들려보았고 수술보증금을 구하러 병원 문 밖을 나선 이후로 권 씨가 거기에 재차 발걸음하는 적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대. 야, 그럼 얘는 자기 아내도 안 보러 가고 막 셋째 태어난 것도 보러 오지도 않네. 자, 그 다음날 그 다음 날도 권 씨는 귀가하지 않았다. 밑줄. 자, 그가 행방불명이 된 것이 이제 분명해졌다. 자, 그리고 자, 여기 별표야. 본 의도는 그게 아니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내 방법이 매우 졸렬했음에도 이제 확연히 밝혀진 셈이었다. 졸렬이 뭐래요? 졸렬? 뭐라 써있니? 상처를 주고. 그치? 옹졸하고 천하여 서투르다. 오케이? 싸가지 없게 말했다고. 알겠지? 자, 복면 그렇잖아. 나는 어설픈 배려로 권 씨에게 상처를 준 것을 자체가 있다는 거야. 오케이? 문은 저쪽입니다. 당신은 그러니까 계속 너 긁었던 거 기억나지, 얘들아? 자, 복면 위로 드러난 두 눈을 보고, 자, 밑줄. 복면 위로 드러난 두 눈을 보고 나는 그가 다름 아닌 권 씨임을 대뜸 알아차릴 수 있었다. 밝은 아침에 술이 깬 권 씨가 전처럼 나를 떳떳이 대할 수 있게 하자면 복면의 사내를 끝까지 강도로 대우하는 그 길뿐이라고 판단했었다. 자, 그래서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병원에 찾아가서 죽지 않은 아내와 새로 얻은 세 번째 아이를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했던 것이다. 그리고 현관에서 그의 구두를 확인해보지 않은 것이 뒤늦게 후회되었다. 별표. 자, 뭐냐면 권 씨의 구두 상태를 확인했다면 그가 돌아올 생각이었는지 또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는지를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의미래. 자, 문간방으로 들어가려는 그를 차갑게 일깨워준 것이 마음에 걸렸다. 자, 어떤 근거인지 몰라도 밑줄. 어떤 근거인지 몰라도 구두의 손질의 정도에 따라 그의 운명을 예측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었다.
자, 구두코가 유리알처럼 반짝반짝 닦여져 있는 한 자존심은 그 이상으로 광발이 올려져 있을 것이며 그러면 나는 안심해도 좋았던 것이다. 그때 그가 만약 마지막이란 걸 염두에 두고 있었다면 새끼들이 자는 방으로 들어가려는 길을 가로막는 것이 그에게는 대체 무엇으로 느껴졌을 것인가. 자, 이제 문제 좀 봐보세요. 옆에 와봅니다. 21번의 별표 쳐보자. 21번의 별표. 자, 보기는 이 글의 소편에 해당하는 작품이래. 보기와 이 글을 비교해보래. 읽어볼게. 특히나 오선생의 아들 동준이의 발을 밟아 깨워놓았을 때 나는 칭얼대는 그 애를 도로 잠재우기 위해서 칼을 이불 위에 내려놓는 결정적 실수를 범했다. 그때 넌짓이 칼을 집어 내 실수를 지적하면서 다시 나에게 돌려주던 오선생의 행동은 양식 있는 사람으로서는 취할 바 태도가 아니었다. 너무도 당황하고 화가 난 나머지 나는 하마터면 오선생의 목을 찌를 뻔했다. 자, 지금 뭐가 바뀐 것 같아? 써봐요. 서술자가 나야 권씨야? 권씨. 그치. 권씨가 된 거야. 응?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도 물론 나가 나오잖아 얘들아. 근데 이 나가 누구라고? 권씨라고. 오선생이 아니고 권씨라고. 알겠니? 그래서 서술자가 권씨고 여기서 나야. 이렇게 해주시면 돼. 됐니? 자, 그러면 우리 1번부터 가보자. 이 글에서의 서술자와 해당 보기에서의 서술자는 다르다. 정답이죠? 1번이에요. 자, 2번. 보기는 등장인물의 심리를 작품 밖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있다. 얘들아, 어차피 이게 나가 나왔잖아. 그러니까 몇 인칭이야? 1인칭이고 1인칭은 서술자가 작품 밖에 있어? 내부에 있어? 네. 내부에 있지? 그러니까 어쨌든 2번 틀린 거야. 3번. 이 글과 보기에서는 등장인물의 사회적 지위가 변화된다. 아니 똑같아요. 이 글이든 보기든 서술자만 달라진 거지 사회적 지위는 똑같아요. 자, 이 글과 보기에서는 등장인물의 상황에 대해서 독자에게 공감을 요구하고 있다. 공감을 요구하고 있다는 몰라요. 알겠죠? 5번의 별표 쳐봐. 5번의 별표 쳐. 이거 알아야 돼. 이 글과 보기에서는 모두 권씨가 느낀 심리적 충격을 동일하게 묘사하고 있을까? 자, 써. 이 글보다는 보기의 글이 더 뭐하다? 상세하다. 뭐가 상세한데? 권씨의 충격이라든지 심리. 알겠지? 왜?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바뀌었거든. 그리고 주인공이 누군데? 권씨야. 알겠지? 그러니까 자기가 느낀 충격이나 심리 묘사가 더 강할 수밖에 없는 거야. 오케이? 근데 5번은 지금 뭐라고 써 있어? 똑같다고 써 있지. 그러니까 틀린 거야. 자, 그러면 22번. 이 글에서 권씨가 사라진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기 때문이다. 됐죠? 넘어갑니다. 와우. 근데 상처가 이렇게 사라지는 게 맞아야 돼요. 군대 갔다 와야 돼. 자, 아니 그냥 농담으로 했는데 나도 내가 군대 갔다 왔잖아. 갔다 오기 전과 갔다 온 후에 내가 너무 다른 게 느껴져. 진짜. 막 테트나 좀 그랬어. 진짜 조금만 막 육체적으로 정신 조금만 힘들잖아. 그러면 안 해. 하기 싫어해서 안 해버려. 그러니까 약간 회피성 포기주의 막 그러면서. 근데 갔다 오고 나서 좀 많이 바뀌었어.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서 그냥 농담 좀 했던 거야. 나약한 새끼 군대 갔다 그러는 거지. 자, 근데 뭐 사람마다 다릅니다. 자, 합시다. 자, 아내가 병원을 다니러 가는 편에 아이들을 죄다 딸려 보낸 다음 나는 문간방을 샅샅이 뒤졌다. 이 아이디 누구겠냐? 권씨의 첫째, 둘째. 자, 방을 내준으로 밝은 낮에 내부를 둘러보긴 처음이었다. 이사 올 때 본 그대로 세간이라곤 깔고 뒀는 데 쓰이는 것과 쌀을 익혀서 담는 몇 점 도구들이 전부였다. 자, 이 밑줄.
집안 살림살이가 이게 뜻이라고. 집안 살림살이죠. 가난하고 궁핍하죠. 별다른 이상은 눈에 띄지 않았고 구태여 꼭 단서가 될 만한 흔적을 찾자면 그것은 구두일 것이다. 자, 가장 값나가는 살림살이의 자격으로 장롱 따위가 자리 잡고 있을 것을 꼭 그런 자리에 무려 9켤레나 되는 구두들이 사열받는 군인들 모양으로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자, 정갈하게 닦인 것이 6켤레, 먼지를 덮어쓴 게 3켤레였고 모두에서 10켤레 가운데 마음에 드는 7켤레를 골라 한꺼번에 손질을 해서 매일매일 갈아 신을 한 주일의 소용에 대해 당해온 모양이었다. 자, 잘 닦인 7 중에서 비어있는 하나를 생각하는 도중 별표. 이게 권씨가 신고 강한 구두겠지. 자, 나는 그 한 켤레의 구두가 별표. 그렇게 쉽사리는 돌아오지 않으리란 걸 알딸딸하게 깨달았다. 이게 마지막 구두 아니겠냐? 권씨의 이제 행방불명을 알리지 않으면 안 될 때였다. 내 쪽에서 먼저 전화를 걸기는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나는 되도록 침착해지려 노력하면서 내게 이웃을 사랑하게 될 거라고 누차 장담한 바 있는 이순경 동그라미. 경찰 기억나지? 이순경을 전화로 불렀다. 끝. 자, 오른쪽에 23번 보세요. 자,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구두의 의미를 모두 고르시오. 자, A. 권씨가 소중하게 여기는 사물. 맞겠죠? C. 권씨의 자존심을 나타내는 사물. 맞죠? 네. 그러면 D는 왜 안 될까? 딱 봐도 1번, 5번을 지금 고르게 만들었잖아. 예. D는 왜 안 될까? D는 아까 말했던 카푸어라고 해서 차가 있다고. 맞아. 구두가 경제적 수준을 보여주는 거라면 이 권씨는 잘 살아야 돼. 근데 대조되잖아. 대비됐잖아. 맞지? 그러니까 D는 될 수 없어. 카푸어야. 자, 그다음 24번.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나의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2번 보세요. 권씨가 강도로 침입했던 사건을 이순경에게 신고해야겠어. 맞아? 아니. 강도로 침입했던 사건을 신고하는 거야. 행방불명이 된 사실을 알리고자 하는 거야. 행방불명이 된 사실을 알리고자 하는 거야. 알겠지? 2번이 틀린 거야. 그러면 1번에 권씨의 행방을 알아보려면 문간방부터 살펴봐야겠어. 이게 무슨 의미가 담겨있는 것 같아? 그의 구두를 한번 조사해보는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25번. 그지 만약에 그 카푸어가 사라졌어. 근데 차를 놓고 갔네. 이 새끼 뭔 일 생긴 거야 진짜. 절대 그럴 리가 없는 새끼거든. 알겠지? 차를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데. 그럼 이거는 행방불명이 아니고 타살 사건일 수 있는. 뭐 예를 들어. 왜냐면 엄청나게 중요한 거거든. 알겠지? 그냥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25번. 자, 9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는 권씨를 가리킨다. 자, 또한 제목을 통해 마지막까지 지키려 했던 자존심을 지키지 못한 권씨의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자, 사선 넘겨보세요. 자, 거기 그림 있죠, 그림. 자, 여기 좀 펴주는 게 낫겠구나. 잠깐만요. 자, 몇 개만 좀 볼 거거든요. 잠깐만. 소설은 항상 등장인물이 중요하니까요. 자, 보세요. 자, 여기 나 오선생 좀 봐봅시다. 여기 이렇게 볼게요. 자, 성격 가난한 이웃에게 연민을 느끼면서도 냉정한 면이 있대. 그치? 그러니까 연민을 느끼면서도 냉정한 거야. 그 다음에 근거 수술비를 빌리러 온 권씨의 부탁을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할까봐 거절했다가 뒤늦게 권씨 안에 수술비를 마련해줘. 맞아? 자, 권씨 도시 빈민층으로 살면서도 지식인이라는 자존심을 지키는 인물이래. 나 대학 나온 사람이요. 어려운 살림살이 속에서도 구두를 정성 들여 손질합니다. 의사 이기적이고 돈을 중시하는 속물적 인물. 이 새끼는 뭐 이렇게 변호를 해줄 수가 없네요. 자, 산모와 태아가 위급한 상황에도 보증금을 요구하며 수술을 해주지 않습니다. 굉장히 비인간적이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요거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거. 자, 요거는 책으로 같이 가볼게요. 자, 도시의 아픈 역사를 드러낸 소설가 윤흥길. 1970년대 때는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급격한 사회 변화가 일어난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 1962년부터 우리 대한민국이 1차,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걸 시행했어요. 박정희 대통령 때. 그리고 1972년부터는 제3차,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걸 한 거야. 그래서 이때는 주로 경공업단지를 조성했고 이때는 주로 중화학공업단지를 조성한 거야. 알겠니? 그래서 이렇게 급격한 산업화를 추진했던 시대가 70년대입니다. 자, 산업화로 경제가 발전하긴 했지만 우리 사회가 일찍이 겪지 못한 심각한 문제가 나타났대. 왠 줄 알아?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철학이 뭔 줄 아니? 그 사람의 경제 철학이 선성장 후 복지야. 선성장 후 분배야. 알겠니? 그러면 당장에 무슨 격차가 있어? 빈부차가 크고, 그죠? 도시와 농촌 간의 도농 격차가 크지만, 그죠? 이거는 과정 중에 어쩔 수 없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면 누구들이 잘 산다? 후손들이 잘 산다. 알겠니? 어쨌든 그렇게 됐어요. 우린 잘 살고 있죠. 잘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필리핀 막 그렇게 살고 있어요? 아니잖아. 근데 옛날에는 필리핀보다 못 살았대. 알겠지? 우리는 그런 걸 경험하지 않은 세대잖아. 그지? 오케이. 자, 갑시다. 자, 그 중에서는 정부의 무리한 도시 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이들이 항의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는데 윤은길 작가는 이를 포착하여 9켤레의 구도로 남은 사례를 77년 세상에 나눴대요. 도시의 아픈 역사를 드러낸 작가 윤은길을 만나봅시다. 자, 당시 정부가 서울의 무허가 판잣집을 철거해 서울 근교로 철거민을 이주한다고 하는 계획을 세웠는데 그곳은 기본적인 생활 기반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자, 한마디로 뭐예요? A라는 지역을 정부가 개발하겠대. 그러면 이 A 지역 사람들을 뭐 해야 돼? 어느 지역으로? 이주시켜야 되잖아. 그러면 이주시킬 때 여기서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니? 맞니?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미흡했던 시대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주민 우선이야? 정부 우선이야? 정부 우선이었던 거야. 실제로. 갑시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이주를 반대했죠. 당시 그 지역에 살았던 저는 이 일이 큰 문제임을 직감하고 소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다는 겁니다. 자, 당시 사건의 당사자들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토대로 소설을 집필하긴 했지만 권 씨는 당연히 실존 인물은 아닙니다. 대학을 나와 평범하게 살아던 권 씨가 불합리한 정부 정책에 항의하다 전과자가 됐고 도시 빈민으로 전락한 상황을 제가 설정해서 문제의식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자, 그는 병은 드러내야 치유가 된다고 말하면서 도시의 아픈 역사와 그 속에 소외된 자들의 삶을 돌아보며 독자가 더욱 성숙한 시민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전했대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 중간에 제가 잠깐만요.